사실 오늘 되게 박 의원님 모시는 거를 되게 기대를 했던 게 지난 3월에 참 안 좋았잖아요. 근데 건설업은 좋더라고요. 잘 이게 이 버티는 코스피 쪽에서 특히나. 그래서 도대체 힘이 뭘까? 그러니까 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뭐 그 원전도 그렇고 해가 기존에 있는 모멘텀에서 대단히 큰 건 없는데 이란 전쟁에 따른 기대감이 뭐 추가된 것 같다. 이렇게들 해석을 하던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 건설업이 지난 이게 견조했던 모습들을. 일단 건설업이 랠리가 상승했던 두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일단 원전이 하나가 있었고 그렇죠. 두 번째는 절대적인 저평가가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아무리 시장이 과열해서 이제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싸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저희는 건설업이 여전히 너무나도 저평가되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았을 때에도 조정받을 게 별로 없었다. 너무 쌌기 때문에. 너무 싸기 그리고 때문에. 전쟁이랑은 별개로 저희가 사실 그 이전에는 그 저PBR 종목에 대한 정부 정책 요소들이 그렇죠. 좀 있었죠.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수혜까지 부각이 되다 보니까 건설업종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뭐 이게 너무 비싸다라는 심리는 전혀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싸다. 내가 이걸 이 이슈에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시장 심리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거 외에도 사실은 전쟁이라는 이슈가 뭐 이런 표현을 쓰이는 건 좀 그렇지만 이란과의 전쟁에 대해서 저희가 재건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과거에 저희가 이란이랑 여러 가지 MOU를 맺은 게 사실 많았습니다. 이란이 전체적으로 이제 생션 때문에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인프라 및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했던 상황이었는데 이란만 놓고 보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 저희가 사실은 그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던 그런 협력의 내용들이 하나도 진행이 되지 못했던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이 이후에 그 너머를 가서 생각을 해보면 네. 이란에서 뭔가 재건 수요 플러스 약간의 경제가 조금 제재가 풀린다고 한다면 풀린다면 그런 것까지 좀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을 고려를 하다 보니까 건설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실망보다는 조금의 기대 심리가 조금 더 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최근에 건설주가 좋았던 것들에 대한 뭐 원전, 뭐 저평가, 저PBR 등등등 이런 말씀, 거기에다 이제 이란 말씀 해주셨고, 그건 좀 새로운 얘기고, 또 하나가 이란 전쟁에 따라서 이번에 보면 어쨌든 뭐 이란이 사실 제일 많이 파괴됐겠죠, 당연히. 근데 이란이 이번에 이제 맞대응을 하면서 뭐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뭐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뭐 쿠웨이트 등등등 그 주변 국가들 그쪽에 뭐 석유 관련 뭐 하여간 또는 석유 화학 관련 이런 시설들도 많이 타격을 받았더라고요. 항만도 마찬가지고. 언뜻 생각하면 그런 것들도 결국은 누가 가서 어쨌든 고칠 텐데, 소위 말하는 재건을 할 텐데, 우리가 예전에 우리 건설사들이 중동 쪽하고 이런 인연이 깊다는 걸 생각하면 왠지 그것도 좀 새로운 수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일단 들긴 하더라고요. 실제로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좀 더 뭐 양상을 지켜봐야 될 거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이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물론 단전적으로 표현하기에는 조금 성급하긴 합니다만 일단은 이번에 가장 피해가 큰 국가 중에 하나로 저희가 아랍에미리트, 그렇죠. UAE가 꼽히잖아요. 근데 네네. UAE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상당히 연이 깊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주요 네. 정유 시설도 상당히 많이 건설했고 항만공사도 했고 이번에 그 원전도 저희가 바카라도 있고. 최초의 또 사례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이후에 어떻게 재건이 진행이 될까에서는 뭐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겠지만 이번 전쟁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우호 국가임을 조금은 더 공고히 했기 때문에 재건에 있어서도 좀 속도감 있게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겠다라고도 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희가 정유 저장식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정유 시설이나 석유화학 시설에 일부 타격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뭐 GS건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기 정유 시설을 실제로 건설했었고 한번 화재가 크게 난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걸 긴급 복구를 저희가 수주를 또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애초에 어떠한 그 시설이 일단 파괴가 되거나 일부 화재가 난다든지 이러면은 원 EPC사한테 발주가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음에 지어준대.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설계에 대해서 그렇죠. 제일 잘 아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아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어느 정도 보수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같이 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뭐 원 EPC가 아니면
못 들어갔냐? 이건 또 아니다. 근데 이 전체 뭐 정책적인 부분들, 외교적인 부분들, 이런 또 신뢰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예. 일단 그 모든 부분에서 판단했을 때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좋은 포지션에 있는 건 맞다. 그러면 그걸 그냥 단순한 뭐 내러티브니 기대감이 이렇게 보지 않고 실제적으로 아직은 좀 모르지만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게 실제 수치로 증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다. 사실은 좀 이게 하도 요즘에 내러티브로 먼저 움직이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제로 뭐 수치가 나오거나 수주가 되면 세론이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워낙에 좀 많아가지고 건설업종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내러티브긴 한데 실제로 수주로 가셔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요 말씀이 이걸 이제 좀 저 전문가한테 직접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란 얘기가 갑자기 아까 말씀을 하셔서 되게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답변이셔가지고 이란이 만약에 이번에 어쨌든 협상을 해서 전쟁이 끝난다고 그랬을 때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제일 문제가 국민들의 불만인데 그게 경제적인 측면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란이 제재가 좀 풀려서 투자도 들어올 수 있고 뭔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상당히 뭔가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란이 근데 지금 할 거는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일단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었고요. 그러니까요. 너무 노후화된 시설들인데 그것도 기존에 있는 시설들도 지금 상당히 피해가 클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여러 부분으로서의 수요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이란은 조금 더 별개로 해서 새로운 모멘텀으로서 우리가 한번은 염두에 둘 필요는 분명히 있다. 이게 좀 새로운 말씀이어서 이 말씀 좀 따로 더 여쭤봤고요. 아무래도 좀 원전 얘기는 다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박 의원님 이제 준비하면서 CLSA 리포트가 최근에 나온 걸 보니까 이게 수치가 어마무지하더군요. 2050년까지 원전 용량 최소 3배 이상 확충한다는데 이게 매년 앞으로 25년 동안 매년 25개 이상의 신규 원전을 건설해야 돼요. 그래서 650개인가 이렇게 건설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에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원전을 실제로 안정적으로 온타임, 온버짓을 할 수 있는 나라 몇 군데 안 되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일 텐데 상당히 우리한테는 이게 굉장히 롱텀의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진짜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으로 계속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그러니까요. 하나가 원전인데 사실은 원전 하나만 볼 것도 아닙니다. 저는 좀 더 근본적인 그 기저의 흐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전쟁과도 무관하지 않은 게 결국에는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화들 그리고 예. 정세적인 변화들과 함께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는 에너지 공급 방향성의 변화가 굉장히 큰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일단은 가장 큰 맥락을 짚으셔야 될 것 같고요. 에너지 공급망. 네, 그 변화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응축되어서 표현되고 있는 게 원전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번 전쟁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지 그렇죠. 그리고 화석연료에 대한 거. 맞습니다. 네. 화석연료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렇죠. 과거의 그 세계 질서와는 앞으로는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았을 때 AI가 또 가뜩이나 전력을 상당히 많이 그렇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떤 전력원을 갖춰야 되는 그렇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와 그런 거에 따른 산업적인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큰 흐름을 짚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래서 기저발전으로서 안정적인 그리고 자립도를 가질 수 있는 원전이 일단 제일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외에도 화석연료에서 탈피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쪽이 네. 또 다시 한번 이야기가 그렇죠.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는 아마 이번 전쟁 때문에 앞으로 더 커질 이슈는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발전원을 배치해두면 안 되겠다. 분산 전력이 필요하다. 분산시켜야 네, 된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SMR이 이제 원전 중에서도 소형 원전이죠. 그렇죠. SMR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고 탄력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는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SMR이 조금 더 먼 미래 이야기 같았는데 아마 전쟁을 계기로 굉장히 빠르게 한 걸음 더 다가왔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큰 포인트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은 구조적인 변화가 건설업계에 오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건설업계가 사실 대표적으로 아파트 많이 진다고 그러면은 좀 하고 아파트 별로 안 진다고 그러면 좀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약간 시클리컬이 없잖아 있는 그런 거였는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냥 계속 뭔가를 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수요가 계속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하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그게 원전,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원전에서 뭐 분류이긴 합니다만 SMR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원전은 이제 그동안에 뭐 여러 번 말씀해 주셔서 원전 얘기는 이제 그 정도 하고 SMR 얘기도 하나 좀 여쭤보시는데요. 오늘은 좀 더. 이게 SMR은 사실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그 신기술은 아닌 거죠, 지금. 맞습니다. 지금 글로벌리 어떠한 표준 모델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이나 각국,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이 표준 SMR 설계를 위해서 지금 누가 빠르게 생산해내고 양산을 해내서 실증화 사업에 성공을 하느냐. 네. 이거를 두고서 굉장히 빠르게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건설은 SMR이라는 이 원전 기술을 개발을 누가 먼저 하느냐는 또 조금 다른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누가 먼저 개발을 하든 간에 그거를 지어주는 거는 꼭 개발을 하는 국가나 그쪽에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SMR이 뭔가 약간 표준화 작업이 되고 설사 우리나라가 SMR 이 기술 자체에서 그러니까 조금 이제 선두는 아니더라도 짓는 것 자체에서는 우리가 이 대형 원전처럼 좀 앞에서 주도권을 쥐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이 SMR이 조금 재밌는 거는요. 저희가 하나의 모듈을 만들어서 그렇죠. 어디든 어느 지역이든 그 네. 표준 모델을 갖다가 설치를 하는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레고 블럭 조립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초반에 설계도를 그릴 때 네. 건설사가 같이 들어가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원자로 노형에 따라서 뭐 노형의 설계가 중요한 거지 건설사는 아무나 해도 돼가 약간의 대형 원전이었다면은 물론 그것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지만 그렇죠. 이번에 이런 SMR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거를 표준화 모델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건설사와 코워크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빠르게 실증화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특정 건설사가 좀 같이 시작을 하고요. 그게 표준화가 돼서 양상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이제는 그 건설사가 패키지로 같이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쪽에서 뭐가 표준화되는 쪽에 이니셔티브를 누군가가 쥔다 그러면 그 이니셔티브를 쥔 기술 개발사에 같이 코워크를 하는 건설사는 똑같이 따라다니는 거군요. 전 세계 맞습니다. 어디든 간에. 그래서 지금 건설사들이 홀텍은 현대건설과 손을 잡고 있고 홀텍은 미국 회사죠? 네, S에너지도 이제 DLENC와 최근에 표준화 설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수주를 했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국내 업계에서는 현대건설하고 DLENC가 제일 이 SMR에 있어서는 앞서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은 이제 하나의 설계사 회사가 아니라 한 두세 개의 설계사를 좀 뻗어놨습니다. 뭐 오. 뉴스케일도 있고요. GE 보노바 히타치라고도 있고요. 또 다른 나라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GS건설은 국내 ISMR 개발에 같이 실증 연구 참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으로 대우건설과 현대건설도 같이 하고 있지만 다 있네요. 네, 저희도 그러면. 캐나다에서도 새로운 그 SMR 설계 사항도 코워크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만 들어보면은 뭐 현대건설, DLENC, 삼성물산, GS건설 중 어쨌든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이 SMR 시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앞서서 코워크를 하면서 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또 얘기가 찾을 게 뭐냐면 네. 원전과 관련해서 시공을 할 수 있는 건설사가 애초에 글로벌리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5개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고 그러니까 그 5개라는 게 현대, DLENC, 대우건설, GS건설, 네, 그리고 삼성물산까지. 그러니까 이 5개 회사가 다 원전을 건설해본 경험이 있는 회사들이다. 네, 그리고 여태까지 아직도 그 헤리티지가 내려오고 있으니까 노하우가 있다라는 게 상당히 드문 경우인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시간도 사실 벌써 좋게 됐네요. 시간도 몇 분 안 남아서 그러면 이제 사실 건설주들이 별로 안 빠지고 또 작년 말 연초에 좀 많이 올랐고 근데 여전히 박 의원님께서는 여전히 그래도 저평가 상태다라고 말씀하시고 뭐 PBR도 뭐 아직은 뭐 낮은 데가 많으니까 자 그렇다 그러면 건설업종이 이제 넥스트로 봤을 때 이제 이란 전쟁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넥스트로 봤을 때 물론 반도체가 오늘 강하게 상승을 하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오기를 합니다만 건설업이 여전히 넥스트에서도 이란 전쟁 이후에서도 주도 섹터 중에 하나로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이 건설이란 섹터가 굉장히 재밌는 게 그 빅 웨이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큰 흐름은 조선업이랑 비슷한데요.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원래 그게 이제 경기 민감 시클리컬 업종의 그러니까요. 특징 중에 하나인데 지금 그 업사이클의 초입에 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초입이다. 네, 그래서 이 랠리는 3년 그 이상까지도 바라보실 수 있는 랠리이기 때문에 뭐 단기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주가의 등락은 있겠습니다만 업황 큰 사이클로 보았을 때 큰 눈으로 보자면은 여전히 업사이클 초입이다 이렇게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예 그 내러티브는 너무 좋은 걸 알겠어.
특히 원전은 너무 좋은 것 같긴 해. 그래서 사실은 건설주들도 좀 뭐 원전주도 많이 올랐지만 건설도 좀 오른 거고. 근데 아직 뭐 나오는 게 없잖아라고 하는 하에 그 질문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작년 말부터. 근데 이제는 얼추 그때도 말씀하셨던 게 이제는 계약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실체가 이제 짓기 시작한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 그다음에 미국 정부에서도 좀 최근에 또 관련 법안도 통과시키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한 상반기 내에 뭔가 좀 이렇게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올까요? 네,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요. 저희가 사실은 전쟁 이전에는 대미투자 특별법 때문에 맞아요. 그 그렇죠. 실증화 시기 그리고 예. 가시화되는 시기가 좀 앞당겨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조금은 지연이 됐겠죠. 하지만 아무튼,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네. 홀텍이라든지 S에너지가 또 상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여러 가지 계약 체결건들은 굉장히 가시적으로 또 기대를 해볼 만한 포인트라서 여전히 포인트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원전 SMR 이것까지 한 우리나라 5개 건설 대형 건설사가 다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러니 뭐 SMR이나 뭘 개발하는 회사들은 당연히 우리나라 건설사들을 선호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 이거는 뭐 사실 이미 검증된 내용이니까. 그래. 자, 그렇다면 이들 중에서 뭐 이걸 뭐 이 건설업종을 뭐 ETF로 투자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개별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박 의원님께서는 이번에는 선호주를 어떤 종목을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불편하면 싼 종목을 찾는 게 제일 가장 좋은 종목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5개 중에서. 네, 그래서 저는 GS건설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원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약해 보이고 오히려 주택주 입장이 높아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승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네. GS건설이 여전히 굉장히 저렴한 상황이고 지금 매수를 한 상태에서 가만히 지켜보아도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사실은 원전 관련돼서 대형 건설사 얘기를 하면서도 전 GS건설은 사실 별로 못 들어봤었던 종목인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경험도 있고 또 그만큼 못 올랐고 예전에 뭐 하여간 펀더멘탈 관계없는 그런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 못 오른 것도 좀 있고 등등등. 그래서 이런 시기에 넥스트 주도 섹터인 건설 중에서 그동안 제일 덜 올랐던 GS건설을 오늘 박세라 위원께서는 좀 최선호주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장이 그나마 좀 잘 버텨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박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